무엇보다 잔인한 동물의 세계. 구제 탐욕의 끝은 파멸이다. 약 1400년 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규정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행위들을 규정했다. 탐욕, 색욕, 나태, 탐식, 질투, 분노, 오만 등이다. 이 7가지의 항목들이 자연세계, 특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오히려 동물은 인간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늑대 같은 포식자가 양떼에 접근하면 무리에 속한 양들이 서로 모여 한 덩어리를 이룬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양들이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려다 보니 결국 같은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사정은 전혀 달랐다. 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고 교활했다. 연구자들은 양치기 개인 보더콜리가 다가올 때 양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목장이 있는 양떼 무리에 GPS가 장착된 목걸이를 채웠다. 양머리 개인 보더콜리가 다가오자 예상대로 양의 무리 전체가 하나로 뭉쳤지만 이는 양들이 포식자로부터 일제히 도망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GPS 자료에 따르면 각각의 양들은 개로부터 직접적으로 멀어지지는 않더라도 무리의 중앙 쪽으로 움직이려는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양이 움직이는 방향은 포식자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양들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다. 양들은 포식자를 피하려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위험 요소와 자신 사이에 다른 양이 있기만 하면 된다. 즉 자기 대신 죽을 다른 양이 있는 한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춥고 어두운 남극의 겨울, 수컷 펭귄들은 3개월 넘게 함께 허들이라는 무리를 이루며 알을 품는다. 이 시기에 수컷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 봄이 되면 체중이 3분의 2로 줄어든다. 펭귄의 몸은 단열이 아주 잘 되지만 그래도 열이 조금씩 주변으로 새어나간다. 다른 펭귄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열을 발산하고 있으므로 펭귄이 서 있기 가장 좋은 장소는 다른 펭귄들이 사방에서 열을 방출하는 무리떼의 중앙이다. 효과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무리떼의 한가운데에 있는 펭귄은 열대지방과 비슷한 섭씨 20에서 37도 사이의 온도를 경험하는 반면 무리떼의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영하 50도의 온도에 노출된다. 얼핏 보기에 무리떼를 형성하는 펭귄의 습성은 협동의 위대한 본보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수컷 펭귄들은 다른 기간에는 공격적이었는지 몰라도 이 기간만큼은 대단히 유순하게 한 팀으로 일치단결한다. 그들은 수천 개의 몸뚱이를 한 덩어리로 만들며 거센 바람에 맞선다. 이 펭귄들은 차례로 자리를 바꿔가며 모든 펭귄이 따뜻한 무리떼의 중심부 근처에서 얼마간 지낼 수 있게 할 것이다. 수컷 황제 펭귄은 105일부터 1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면서 체중이 평균 37kg에서 평균 24kg으로 감소한다. 황제 펭귄은 다른 펭귄들과 무리떼를 형성해야만 성공적으로 알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펭귄들은 한 팀이 아니다. 그 어떤 펭귄도 가운데 자리나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순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으며 중심부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추운 자리로 가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때까지 펭귄들 스스로 자리를 교차로 양보하면서 무리를 구성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들도 치열하게 자리쟁투를 하면서 무리가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펭귄들은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둥그런 모양의 무리가 형성된 것뿐이다. 수컷 얼룩말은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 얼룩말을 보면 그 상대가 죽을 때까지 물어뜯고 발로 찬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새끼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될 경쟁을 줄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컷 사자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그 수컷이 거느렸던 암컷들을 빼앗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다른 수컷의 새끼들을 모두 죽인다. 그래야 새로 차지한 사자 오리를 자신의 새끼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수컷의 새끼들을 죽인다는 것은 곧 생기게 될 자신의 새끼를 위해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와 동시에 암컷이 새끼를 기르고 있을 때보다 훨씬 빨리 발전기에 들어간다는 이득을 덤으로 얻게 된다. 동족의 새끼를 죽이는 것이 상상도 못할 잔인한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동물들에게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이기적인 성취를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놀랍게도 새끼들은 자신의 형제자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흰 올빼미를 예로 들어보자. 북극권에서 볼 수 있는 이 순백의 대형 조류는 나그네 쥐를 먹이로 삼는다. 소형 설치류인 나그네 쥐는 가끔씩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다.
어떤 해에는 나그네쥐가 아주 드물다가 어떤 해에는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아진다. 문제는 이런 개체 수 폭증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빼미는 앞으로 알을 몇 개나 낳아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떤 해에는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모두 먹이고 남을 정도로 나그네쥐가 풍부하지만 어떤 해에는 씨가 마른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빼미는 나그네쥐의 개체수를 예측할 필요가 없다. 새끼들 스스로 먹이를 놓고 서로 싸우게 두면 된다. 먼저 어미 올빼미는 알을 하나 더 낳는다. 그런 식으로 모두 5에서 10개의 알을 낳는다. 첫 번째로 알을 까고 나온 새끼는 부모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모두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다. 두 번째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올 무렵에는 첫 번째 새끼 올빼미가 꽤 많이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막 알을 까고 나온 둘째는 무척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어미가 둥지로 돌아와 새끼들에게 나그네쥐를 개워줄 때마다 첫째는 약한 동생을 제치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이를 받아먹는다. 첫째가 배불리 먹은 후에야 비로소 어린 동생이 먹이를 먹을 수 있다. 이 체계는 다른 알들이 부화하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다. 둘째가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셋째가 나머지를 먹고 그 다음은 넷째,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대단히 기발한 체계다. 먹이가 부족한 해에 6마리의 새끼가 모두 굶주려서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는 대신 아주 건강한 한두 마리의 새끼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그네쥐가 풍족한 해에는 건강한 새끼들이 더 많아진다. 흰올빼미는 이 체계를 이용해서 나그네쥐의 개체 수에 관계없이 해마다 적당한 수의 새끼를 기를 수 있다. 어미가 할 일은 새끼들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 서열을 지키게 하는 것뿐이다. 엄밀히 말해 흰올빼미가 형제자매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 몫의 먹이를 남겨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할 뿐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흰어리 독수리의 경우는 다르다. 소니 형제들에게 폭행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흰어리 독수리가 당하는 폭행에는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암컷 흰어리 독수리는 항상 2개의 알을 낳지만 살아남는 알은 오직 하나뿐이다. 소니 형은 동생에 비해 사흘 정도 빨리 알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알이 부화되자마자 물리적인 폭력이 시작된다. 이 폭력은 무지막지하게 잔혹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먼저 부화된 새끼는 나중에 부화된 새끼를 1569번 쪼아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폭력은 어디서나 일어난다. 200개 이상의 흰어리 독수리 둥지를 관찰한 결과 동생 독수리가 살아남은 경우는 딱 한 번뿐이었다. 이건 조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끼 샌드 타이거 상어는 채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먹는다. 먼저 이 새끼들은 어미의 자궁에 있는 난낭 속에서 발생한다. 난낭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태들은 탄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각자의 난항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란 노른자와 비슷한 이 난항은 상어가 태어날 준비가 되기 전에 다 고갈되어 버린다. 그러면 발생이 가장 빠른 첫째 새끼 상어는 자궁 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다른 난낭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형제들을 먹어치운다. 사실 이 새끼 상어는 아무 난낭이나 닥치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큰 난낭을 찾아내 먼저 먹어치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자궁 내에 생길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의 싹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동물이 형제자매조차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동물이 선한 본성을 타고나는 게 아님을 잘 보여준다. 동물은 자신의 종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른 종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동물들은 모두 자기만 생각한다. 생태계는 자연의 모든 동물이 스크루지의 철학을 따를 때 유지되는 것이다. 사실 스크루지는 흰어리 독수리에 비하면 한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이기적인 동물들은 어떨까? 동물들이 탐욕을 부리다 뒤통수를 맞는 일은 없을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령들은 동물들에게는 무슨 말을 할까? 진실부터 말하자면 탐욕으로 인해 벌을 받지는 않지만 근시안적인 전략이 파국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프섬의 거대 육식 생쥐다. 고프섬은 남대서양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춥고 비가 많이 오는 험한 바위섬이자 바다새의 수백만 마리의 번식지다. 이 새들은 대부분 대양 한복판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고프섬은 면적이 6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새 서식지로 불린다. 20종 이상의 조류가 번식을 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지구상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종류이기 때문이다. 고프섬에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새들은 땅 위에 그냥 알을 낳고 새끼들이 날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키운다. 이 포란 전략은 고프섬에 포식자가 없었던 수천 년 동안 잘 작동해왔다.
그러나 약 200년 전에 인간이 배를 타고 이 섬을 찾아와 생쥐들을 떨구고 간 이래로 모든 것이 변했다. 생쥐들은 대개 초식이지만 먹을 것이 귀해지면 동물의 사체를 먹기도 한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드문 일도 아니다. 1810년 무렵 이 생쥐들이 고프섬에 처음 당도했을 때는 일부 생쥐만이 주위에 널려있던 새의 사체를 처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다다르자 몇몇 생쥐들은 바다새의 새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랜 세월 동안 포식자가 없는 섬에서 살다 보니 바다새들은 육상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아무것도 없었다. 생쥐들은 바다새의 새끼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먹어 치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섬을 찾아온 생물학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새끼 바다새가 무방비 상태로 둥지에 있으면 생쥐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 몸통을 뜯어먹는다. 그러면 다른 생쥐들이 몰려들고 이내 열에서 15마리의 생쥐들이 서로 다투며 바다새 새끼의 살과 내장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마침내 새의 등에는 지름 5cm가 넘는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은 내부 기관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크다. 당연히 새는 그 상처로 인해 죽고 만다. 그래도 생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뼈만 남을 때까지 계속 먹는다. 이 새들의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다. 새끼 새들은 대부분 몸무게가 최소 500g 이상이며 연구자들은 몸무게가 9kg이 넘는 어린 엘버트로스를 먹고 있는 생쥐도 보았다고 한다. 이런 어린 새들은 비교적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이는 듣기에도 끔찍하지만 무엇보다 고프섬의 바다새 개체수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쥐들은 이런 사태를 쥐똥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생쥐들에게 고프섬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천국일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생쥐들의 사정도 그리 좋지는 않다. 생쥐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프섬은 육식생쥐로 완전히 뒤덮였고 결국 생쥐들은 동족 간의 경쟁으로 점점 더 힘들어졌다. 이제는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 이제는 다른 육식생쥐의 패거리와 싸움을 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싸움에서는 몸집이 더 큰 생쥐가 유리하기 때문에 몸집이 클수록 먹이를 더 많이 차지하고 새끼를 더 많이 낳게 된다. 그 결과 고프섬의 생쥐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몸집이 점점 더 커지고 말았다. 생쥐들이 대형새인 엘버트로스의 새끼를 산채로 먹는 우울한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고프섬 생쥐의 평균 체중은 35g 정도다. 이는 보통 생쥐 무게에 의해서 3배에 해당한다. 이런 변화는 불과 200년 만에 일어났다. 탐육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생쥐들을 한층 강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탐육이 생쥐들을 진화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생쥐들이 새끼 새들을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바다새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바다새들이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면 고프섬의 거대 육식 생쥐들은 갑자기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처음에는 서로를 잡아먹겠지만 결국 고프섬은 더 이상 육식동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일부 생쥐들이 다시 채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몸집도 커졌고 육식과 관련된 다른 신체 변화도 일어나서 채식으로는 충분한 열량을 얻기 힘들지도 모른다. 생쥐들이 약간의 계획만 세웠더라면 식물과 새끼 바다새의 사체를 먹으면서 수세기 동안 바다새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생쥐들은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자연 선택의 과정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 이기적인 행동이 당장은 개체에게 이로울지라도 결국 종 전체에 해로울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보통 쥐도 다른 쥐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미 생쥐들이 자신의 새끼들을 먹는 일도 빈번하고 다 자란 생쥐들 사이에서도 포식 행위가 일어난다. 지구상의 생명이 시작된 이래 고프섬 생쥐와 같은 현상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도 수없이 반복되었다. 동물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 번성하지만 그 동물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주위 환경은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한번 발을 들이면 그곳의 환경을 변화시킨다. 5만 년 전에 처음 오스트레일리아에 당도한 인간은 그곳의 모든 거대 동물을 조직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체중 90kg이 넘는 19종의 포유류가 인간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졌다. 체중 9kg 이상 90kg 미만인 종도 절반 넘게 사라졌다. 우리는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캥거루와 코알라와 원뱃을 사랑한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런 재앙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몸무게 1.8톤의 어깨 높이, 1.8m인 하마만한 크기의 원백과 너무 무거워서 뛸 수 없는 몸무게 200kg 이상의 캥거루, 캥거루처럼 육안항이 있는 사자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 동물은 인간에게 직접 사냥을 당하기도 했지만 많은 초식동물이 인간이 농사를 짓기 위해 넓은 지역을 불태우고 나무를 베어내는 과정에서 먹이와 터전을 잃고 사라졌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늘날에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인간이 그곳에 당도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 남아있는 동식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몇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살던 크고 매력적인 동물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북아메리카의 동물들도 인간이 처음 도착했을 때인 2만 년 전부터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매머드, 검치호, 땅늘보가 인간이 당도한 지 몇천 년 만에 모두 사라졌으며 오늘날 남아있는 동물들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체중이 900kg 이상인 동물 전체와 체중이 30에서 900kg인 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북아메리카의 멸종 양상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매우 비슷하다.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도 지난 4천년 동안 인간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사라졌다. 인도양에 위치한 모리셔스에서 1600년대에 멸종한 도도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때 남태평양 일대의 섬에서는 날지 못하는 거대 조류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사모아, 피지, 하와이, 뉴질랜드 이스터섬에서도 인간이 상륙하면서 각종 동식물들의 멸종이 일어났다. 이 섬들에서 사라진 거대 조류는 도도새를 포함해 대략 1000종이 넘고 오늘날에도 박쥐와 뱀을 포함한 많은 동물의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땅에 당도한 인간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으며 이런 우리의 모습은 마치 고프섬의 생쥐처럼 끔찍하게 보인다. 그러나 인간도 그저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우리의 탐욕은 인간의 동물적 색채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 말하는 게 옳을 것 같다. 현대 사회에서는 예의를 차리면서 본색을 감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거대한 생쥐다. 그 증거는 갑작스러운 공포의 순간에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